문득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왜 아직도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할까? 남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내 인생의 전성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은 아닐까? 젊은 시절에는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희망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희망은 어느새 불안으로 바뀌어 갑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다들 자리를 잡고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덩그러니 빈 들판에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재물복이라는 것은 초년에 화려하게 피는 꽃도 있지만 늦가을에 무르익어 더 깊은 가치를 지니는 열매도 있습니다. 인생에는 분명 늦게 찾아오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태도를 지닌 사람에게 천천히 다가옵니다. 늦게 찾아오는 재물복이 어떤 사람에게 머무는지 그 삶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분은 조선 최고의 실학자이자 18년이라는 긴 유배 속에서도 삶의 통찰을 잃지 않았던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패족이 되어버린 집안, 모든 재산을 잃고 가족과 뿔뿔이 흩어져야 했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두 아들에게 편지를 쓰며 단순히 마음을 다스리는 법뿐만 아니라 무너진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결국에는 재물을 모으고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전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재물을 천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청렴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꽃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처럼 삶이 궁핍하면 마음마저 삭막해지기 쉽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 중에서 특히 나중에라도 재물복이 터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4가지 핵심 원칙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물을 담을 그릇을 키우는 근면과 성실의 태도. 둘째, 새는 구멍을 막고 품위를 지키는 검소의 지혜. 셋째, 사람을 모으고 기회를 부르는 신의 힘. 넷째, 시대의 변화를 읽고 멈추지 않는 배움의 자세입니다. 이 4가지 원칙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돈이 저절로 따라오게 만드는 사람의 격을 높이는 근본적인 처방전과도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짧은 일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인 강진에 머물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젊은이가 다산을 찾아와 한탄을 내려놓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재물이 모이지 않습니다. 하늘이 저를 버린 것 같습니다.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평생 놀고 먹어도 재산이 불어나는데 저는 뼈 빠지게 일해도 입에 풀칠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젊은이는 억울함에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그시 바라보던 다산은 조용히 붓을 들어 종이에 글자 하나를 써서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밭을 탓하기 전에 자네가 그 밭을 대하는 태도를 먼저 살펴보게나. 재물은 쫓는 것이 아니라 머물게 하는 것이라네. 과연 다산이 써준 그 글자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젊은이는 그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변했을까요? 지금부터 정약용 선생님이 꿰뚫어 본 결국에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비밀을 하나씩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이 원칙들은 흙수저를 금수저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이지의 향연에 함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재물을 담을 그릇을 키우는 근면과 성실의 태도입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부지런함이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으며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할 일을 찾아 빈둥거리지 않는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으니 부지런한 자에게는 반드시 복이 내리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근면이란 단순히 몸을 바쁘게 움직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자신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일에 매달리는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다산이 말하는 근면은 지속 가능한 성실함이자 삶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재물복이 터지는 사람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 태산이 됨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있을 법한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동네에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는 김 사장님과 각 사장님이 있습니다. 두 가게는 맛도 비슷하고 위치도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어서 조건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김 사장님은 건물을 올리고 2호점을 냈지만 박 사장님은 여전히 월세를 걱정하며 가게 문을 닫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김 사장님에게는 특별한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 아침 6시에 육수를 안치는 것이었습니다. 손님이 많든 적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정해진 시간에 가게 불을 켰습니다. 전날 술을 마셔 속이 쓰려도 몸살 기운이 있어 몸이 천근만근이어도 그는 어김없이 그 시간에 주방에 섰습니다. 반면 박 사장님은 조금 달랐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날이면 기분이 좋아 늦게까지 영업을 하다가 다음날 늦게 문을 열기도 하고 비가 오는 날이면 손님이 없을 거라 짐작하고 일찍 문을 닫아버리기도 했습니다. 육수 맛도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손님들은 귀신같이 그 차이를 알아챕니다. 김 사장님의 가게는 언제 가도 열려 있고 언제 가도 똑같은 맛이 난다는 신뢰가 쌓였습니다. 그 신뢰는 단골을 만들고 단골은 입소문을 내고 결국 그 입소문이 재물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산이 말한 근면의 힘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비와 같아서 낮은 곳으로 모이고 단단한 땅에 고이는 법이다. 게으른 자의 땅은 푸석하여 물이 다 빠져나가지만 부지런한 자의 땅은 단단하게 다져져 물을 가둔다. 우리는 종종 한 방을 노립니다. 주식으로 대박을 터뜨리거나 로또에 당첨되거나 갑자기 땅값이 오르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찾아온 일확천금은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근면함으로 다져지지 않은 그릇에 갑자기 많은 물을 부으면 그 그릇은 깨져버리고 맙니다. 나중에라도 재물복이 터지는 사람은
오늘 하루의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여깁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지루한 과정을 견뎌내는 힘. 그것이 바로 비범함을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은 피곤하니까 이 정도면 됐지 하며 스스로와 타협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소한 약속을 어기거나 마감 기한을 넘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는 않으신가요? 재물은 귀신같이 주인의 태도를 알아봅니다. 주인이 게으르면 재물도 게으름을 피우며 달아나고, 주인이 부지런하면 재물도 부지런히 친구들을 데리고 옵니다. 다산은 또 이렇게 조언합니다. 농부가 밭을 갈 때 잡초를 뽑는 것을 귀찮아하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다. 마음의 밭도 마찬가지다. 게으름이라는 잡초를 매일 뽑아내지 않으면 빈곤이라는 가시덤불이 자라나게 된다. 지금 당장 큰돈이 벌리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흘리는 땀방울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지키는 작은 원칙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재물 그릇을 단단하게 굽고 있는 과정입니다. 도자기가 뜨거운 가마 속에서 구워져야 단단해지듯, 우리의 인생도 인내와 성실의 시간을 통과해야 비로소 재물을 담을 수 있는 귀한 그릇이 됩니다. 나중에 재물복이 터지는 사람은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과정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심은 성실의 씨앗이 언젠가 울창한 숲이 되어 나를 지켜줄 것임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과 행동이 일치할 때 재물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둘째, 새는 구멍을 막고 품위를 지키는 검소의 지혜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검소함은 덕의 근본이라 하시며,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고 삶의 주도권을 쥐는 방법으로서 검소를 강조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복과 음식에 있어서 사치를 부리는 것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한 벌의 옷으로도 추위를 막을 수 있고, 거친 밥으로도 배를 채울 수 있거늘, 남에게 보이기 위해 비단 옷을 입고 산의 진미를 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다산이 말하는 검소가 구두쇠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쓸 때는 쓰고 아낄 때는 아끼는 지혜로운 소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소비의 시대입니다. TV를 켜도 스마트폰을 봐도 온통 물건을 사라는 유혹뿐입니다. 이걸 사면 행복해집니다. 저걸 가지면 남들이 부러워합니다라며 우리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신의 형편보다 더 비싼 차를 타고 더 비싼 옷을 입으며 겉모습을 치장하는 데 열을 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오히려 검소합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일수록 거칠게 돈을 씁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빈곤을 외면의 화려함으로 감추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인 최 과장님은 소위 말하는 명품 쪽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절반 이상을 할부금 갚는 데 쓰고, 나머지는 고급 식당과 술자리에서 탕진합니다. 남들에게 김 과장 요즘 잘 나가네 라는 말을 듣는 것이 인생의 낙입니다. 하지만 그의 통장 잔고는 언제나 마이너스이고, 카드값 결제일이 다가오면 불안에 떱니다. 반면 같은 사무실의 이 대리님은 평범한 양복을 입고 점심에는 도시락을 싸다닙니다. 동료들이 너무 궁상맞은 거 아니냐고 틴잔을 줘도
웃어넘깁니다. 하지만 이 대리님은 퇴근 후에는 자기 개발을 위해 학원을 다니고 주말에는 재테크 공부를 하며 알차게 보냅니다. 그는 남들의 시선보다 자신의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합니다. 시간이 흘러 10년 뒤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최 과장님은 빚더미에 앉아 여전히 허덕이고 있지만 이 대리님은 종잣돈을 모아 좋은 곳에 투자를 하고 경제적 자유를 얻어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사치하는 사람은 부유해 보여도 실상은 가난하고 검소한 사람은 가난해 보여도 실상은 부유하다. 재물이란 물과 같아서 둑을 쌓아 막지 않으면 순식간에 흘러가 버린다. 검소함이야말로 재물을 지키는 가장 튼튼한 둑이다. 나중에라도 재물복이 터지는 사람은 자신의 분수를 정확히 알고 욕망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돈을 쓸 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가? 이것이 나의 미래에 가치를 더해주는가? 이것이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한가?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만 지갑을 엽니다. 하지만 검소함이 인색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사는 자신에게는 엄격하되 남에게는 너그러워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를 위한 사치는 줄이되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인심에는 후회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을 쫓아다니지 말고 돈이 머물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돈은 주인의 품격을 닮습니다. 주인이 허영심에 가득 차 있으면 돈도 허영심을 채우는 데 쓰이고 사라지지만 주인이 단단하고 검소하면 돈도 그 곁에 머물며 더 큰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지출 내역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 일시적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감정적인 소비가 많지는 않은가요? 그 작은 구멍들을 막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됩니다. 재물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욕망을 다스릴 때 비로소 재물도 내 통제 아래 들어오게 됩니다. 검소함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내면의 단단함을 추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시간이 갈수록 빛을 발하는 진정한 부자의 길입니다. 셋째, 사람을 모으고 기회를 부르는 신의 힘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인간관계의 기본은 신의, 즉 믿음과 의리라고 수차례 강조하셨습니다. 신의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쓸모가 없다. 사람을 얻는 자는 천하를 얻고 사람을 잃는 자는 천하를 잃는다. 장사꾼은 이문을 남기기보다 사람을 남겨야 한다. 이 말씀은 비단 상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사가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돈은 발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돈은 사람의 손을 타고 이동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재물도 얻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재물복이 터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신용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약속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설령 그것을 지키는 것이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지켜냅니다. 현대사회에서 신용은 곧 자산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신용 점수가 중요하듯이 인생이라는
큰 무대에서도 신용 등급이 우리의 부를 결정합니다. 여기에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솜씨 좋은 목수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부자가 그에게 집 수리를 맡겼습니다. 목수는 성심성의껏 일을 마쳤지만 마무리를 하던 중에 기둥 안쪽에 아주 작은 틈집이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티가 나지 않았고 집의 안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주인은 당연히 모를 것이고 그냥 넘어가도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수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다음 날 자신의 돈을 들여 비싼 나무를 다시 사오고 며칠 밤을 새워 기둥을 통째로 교체했습니다. 부자가 왜 이미 다 된 일을 다시 하느냐고 묻자 목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 눈에는 그 흠집이 너무나 크게 보였습니다. 주인 어른께서는 모르시겠지만 제가 알고 하늘이 압니다. 제 양심에 틈집을 남긴 채 대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부자는 목수의 정직함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지인에게 이 목수야말로 진짜 백이다라며 추천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목수는 일감이 끊이지 않아 큰 부자가 되었음은 물론이고 마을 사람들의 존경까지 한 몸에 갖게 되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더 빨리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약삭빠르게 처신하고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며 부를 축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여서 얻은 재물은 뜬구름과 같아서 바람이 불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거짓 위에 쌓은 성은 반드시 무너진다. 신뢰를 잃은 사람에게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한 번 속은 사람은 다시는 그 사람과 거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평은 호평보다 1000배나 빨리 퍼집니다. 나중에라도 재물복이 터지는 사람은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신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바보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중요한 일거리, 좋은 투자 정보, 귀한 기회는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전달됩니다. 다사는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친구를 사귈 때는 그 사람의 재물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를 보라.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이며 그런 친구가 많아야 인생이 풍요로워진다. 인맥관리라는 명목하에 명함이나 주고받는 것은 진정한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진정한 인맥은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믿음을 줄 때 형성됩니다. 내가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하면 상대방도 나를 진심으로 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상생의 원리이며 재물이 순환하는 이치입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배신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고 싶으신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을 믿고 신의를 지켜야 합니다. 물론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지혜로운 분별력을 가져야겠지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평판을 쌓아가는 것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평판이 쌓이고 쌓여 임계점을 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재물은
신뢰라는 고속도로를 타고 달려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신뢰라는 든든한 도로를 닦아 놓으십시오. 그 길을 통해 부와 행운이 막힘없이 들어올 것입니다. 넷째, 시대의 변화를 읽고 멈추지 않는 배움의 자세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60이 넘은 나이에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수백 권의 책을 저술하며 끊임없이 세상을 연구하고 새로운 지식을 탐구했습니다. 다사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꾸짖기도 했습니다. 패족이라고 하여 벼슬길이 막혔다고 공부를 게을리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공부란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배움은 단순히 학교 공부나 자격증 공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이해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모든 활동을 포함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재물복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라며 과거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항상 지금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오답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의 방식만 고집하다가는 도태되기 십상입니다. 예를 들어 평생 농사만 짓던 분이 있다고 합시다. 예전에는 땀 흘려 농사만 지으면 됐지만 이제는 기후 변화도 알아야 하고 새로운 품종도 연구해야 하고 직거래 장터를 이용하는 법도 배워야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나는 늙어서 못해. 기계는 어려워서 싫어라고 말하며 배움을 거부하는 순간 재물의 문도 함께 닫히게 됩니다. 반면에 나이가 지긋하셔도 스마트폰을 배우고 유튜브로 새로운 농법을 찾아보고 젊은 사람들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이 곧 젊음이며 그 유연한 사고가 돈을 벌어다 주는 기회를 토착하게 만듭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실학자였습니다. 실학이란 무엇입니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입니다. 그는 뜬구름 잡는 공자 맹자 타령만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농사를 더 잘 짓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강을 건너는 배다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수원 화성을 쌓을 때 거중기를 어떻게 활용할지 끊임없이 연구했습니다. 그의 지식은 죽은 지식이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살아있는 지식이었습니다. 나중에 재물복이 터지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실용적인 배움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은퇴 후라고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다가 그것이 사업이 되기도 하고 책을 읽다가 얻은 아이디어로 투자를 하여 큰 돈을 벌기도 합니다. 배움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시야가 넓어지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보게 됩니다. 남들은 이제 끝났다고 할 때 배우는 사람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서야말로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다. 책 속에 길이 있고 책 속에 스승이 있고 책 속에 재물이 있다. 독서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위대한 스승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책을 읽으십시오. 세상의 흐름을 읽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고 젊은 사람들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고인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자극을 주지 않으면 굳어버립니다.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만이 변화의 파도에 올라탈 수 있고 그 파도를 타고 부의 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나이에 무슨 공부냐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머리가 굳어서 안 된다고 포기하셨나요? 그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100세 시대에 60세는 청춘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배우십시오. 외국어도 좋고, 컴퓨터도 좋고, 요리도 좋습니다. 그 배움의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 활력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 재물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배움으로 무장한 사람은 언제 어떤 기회가 와도 그것을 낚아챌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지에서조차 붓을 놓지 않았던 그 치열한 배움의 정신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그를 역사에 길이 남는 위인으로 만들었듯이 여러분의 끊임없는 배움이 여러분을 경제적 자유인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산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빌려 나중에라도 재물복이 터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4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정리해 볼까요? 첫째, 유행을 바라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밭을 가는 근면과 성실의 태도. 둘째, 새는 구멍을 막고 품위를 지키며 미래를 준비하는 검소의 지혜. 셋째, 당장의 이익보다 사람을 남기고 평판을 쌓는 신의 힘. 넷째, 시대의 흐름을 읽고 끊임없이 자신을 성장시키는 배움의 자세. 이 4가지는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근면한 사람이 검소할 수 있고 검소한 사람이 남에게 신의를 지킬 여유가 생기며 신에 있는 사람이 더 배우고자 노력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하나의 거대한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이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천천히 움직일지 몰라도 나중에는 가속도가 붙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힘으로 부와 행운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속도전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부자가 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끝까지 그 부를 지키고 누리느냐입니다. 빨리 핀 꽃은 빨리 집니다. 하지만 긴 겨울을 이겨내고 늦게 핀 꽃은 그 향기가 더욱 짙고 오래갑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조금 어렵더라도 혹은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아 조급하더라도 절대로 기죽지 마십시오.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인생의 가장 황금기라 할 수 있는 40대와 50대를 유배지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간을 원망과 한탄으로 보내지 않고 자신을 갈고 닦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당대 최고의 학자가 되었고 그의 가르침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은 더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한 하늘의 담금질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원칙을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30분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불필요한 지출을 하나 줄이는 것부터,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며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 책 한 페이지를 읽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의 그 위대한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재물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행복도 가득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스스로를 믿으십시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지혜로우며 충분히 부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다산의 이 가르침을 등불 삼아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고 도움이 되는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